2024년 겨울, 기록적인 한파가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날, 서울의 화려한 고층 아파트 단지 바로 뒤편, 재개발이 멈춰버린 낡은 빌라촌에는 지독한 냉기만이 감돌았습니다. 보일러 컨트롤러에는 에러 표시가 깜빡이고 있었지만 70대 김만석 할아버지는 AS 센터에 전화조차 걸지 못했습니다. 고장이 문제가 아니라 밀린 가스요금 때문에 공급이 중단된 지 오래였기 때문입니다. 방 안에는 냉기가 가득 차 입김이 하얗게 서렸습니다. 만석 할아버지는 전기장판 온도 조절기를 1단에 맞춰두고 그 위에 얇은 이불을 겹겹이 덮어두었습니다. 전기세라도 아껴야 했지만 이불 속에 웅크린 두 손주, 7살 소영이와 5살 민호를 얼어 죽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배고파. 편의점 가면 안 돼? 철없는 민호가 잠결에 칭얼거렸습니다. 요즘 애들은 배고프면 편의점에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석 할아버지의 주머니에는 교통카드 기능이 정지된 체크카드 한 장뿐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0원. 기초연금은 들어오자마자 월세와 밀린 공과금으로 순식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벌써 사흘째였습니다. 3년 전 아들 내외가 빚더미만 남기고 세상을 떠난 후 할아버지는 공공근로와 폐지수거로 근근히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 폐지 가격은 1kg에 50원까지 떨어졌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빙판길에 넘어져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그마저도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준 쌀 10kg은 보름 전에 바닥났고 라면마저 떨어진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번쩍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독촉 고지서, 도시가스 미납 안내. 세상은 디지털로 편리해졌다는데 가난한 노인에게 날아오는 건 빚 독촉 문자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정말 미안해. 할아버지는 잠든 아이들의 머리칼을 쓸어넘기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밥 굽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들 하지만 바로 여기, 이 차가운 방 안에 새 생명이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TV에서는 역대급 호황, 백화점 오픈런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택배 트럭들이 산더미 같은 선물 상자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냉장고에는 먹다 남은 김치 조각과 얼어 터진 물병 하나뿐이었습니다. 소영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학교 급식 먹고 싶다. 우유도. 그 말을 듣는 순간 할아버지의 이성이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 자존심 지키자고 애들을 굶겨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무료 급식소도 복지관도 공휴일이라 문을 닫는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벽에 걸려있던 낡은 패딩 점퍼를 꺼내 입었습니다. 유행이 한참 지난 깃이 다해진 옷이었습니다. 가자. 훔치든 빌리든 뭐라도 가져와야 한다. 할아버지는 마스크를 깊게 눌러 썼습니다. 코로나 때 쓰다 남은 낡은 마스크가 그의 초라한 얼굴을 가려주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낡은 신발장 위에는 아이들이 아끼는 꼬질꼬질한 캐릭터 운동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금방 올게. 할아버지는 도망치듯 집을 나섰습니다. 칼바람이 불어왔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배고픔에 지쳐 축 늘어진 아이들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 가슴이 불에 댄 듯 뜨겁고 아팠기 때문입니다. 번화가로 나왔습니다. 화려한 카페와 빵집들이 즐비했습니다. 쇼윈도 너머로 각 구운 빵들이 보였습니다. 요즘 빵값은 바깥보다 비싸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저 유리창 너머에는 사람들이 웃으며 빵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유명 프랜차이즈 빵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달콤한 버터 냄새, 며칠을 굶은 위장이 요동쳤습니다. 딱 하나만, 유통기한 지난 거라도 버리는 게 있다면. 하지만 빵집 직원은 바빠 보였고 CCTV가 사방에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빵집 문을 밀었습니다. 자동문이 지잉하고 열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지옥문이 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딸랑 마이너스. 경쾌한 종소리와 함께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빵집 안은 바깥 세상과는 전혀 다른 천국 같았습니다. 훈훈한 난로 온기, 부드러운 캐럴, 그리고 코끝을 찌르는 버터와 설탕의 달콤한 향기. 만석 할아버지는 순간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며칠을 굶은 몸이 따뜻한 곳에 들어오자마자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매장 안에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쟁반 가득 빵을 담고 있었습니다. 케이크를 고르며 웃는 연인들, 아이 손을 잡고 들어온 젊은 부부. 그들 틈에 섞인 만석 할아버지는 마치 불청객, 아니 다른 행성에서 온 이방인처럼 보였습니다. 낡고 때 묻은 패딩 점퍼, 며칠 감지 못한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추위와 배고픔에 덜덜 떨리는 손. 할아버지는 구석 진열대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구석진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비닐 포장이 된 단팥빵과 크림빵이 놓여 있었습니다. 개당 1,500원. 할아버지의 전 재산을 다 털어도 살 수 없는 가격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평생 남의 물건에 손 떼본 적 없는 가난하지만 떳떳했던 70년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굶주린 손주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자 할아버지의 손은 이성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떨리는 손이 단팥빵 2개와 우유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패딩 안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부스럭거리는 비닐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중에 돈 생기면 꼭 갚겠습니다. 속으로 수십 번을 되뇌며 할아버지는 도망치듯 출입구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이, 할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천둥 같은 고함이 매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카운터에 있던 젊은 점장이 삿대질하며 뛰어나왔습니다. 순식간에 매장 안의 모든 시선이 할아버지에게 꽂혔습니다. 캐럴 소리가 멈춘 듯한 정적. 할아버지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안주머니에 넣다 만 빵 봉지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아니, 나이도 드실 만큼 드신 분이 지금 도둑질 하신 거예요? 점장이 할아버지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힘없는 노인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봐주이소. 만석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싹싹 빌었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봐주긴 뭘 봐줘요? 요즘 같은 세상에 도둑질이 말이 돼요? 경찰 불러. 점장은 단호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도둑이야? 아이고, 노인네가 빵을 훔쳤나 봐. 개 중에는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카메라 렌즈들이 할아버지의 비참한 모습을 찍어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옥보다 더 무서운 현대 사회의 형벌이었습니다. 제 손주들이 굶고 있어요. 애들이 3일이나 아무것도 못 먹어서 너무 배가 고파서 할아버지는 점장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이거 빵 3개. 나중에 제가 폐지 주어서 꼭 갚을게요. 제발 경찰만은. 하지만 점장은 냉정하게 할아버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니,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들 힘들어도 돈 내고 사 먹는데 경찰 오면 거기 가서 변명하세요. 잠시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 한 대가 빵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이분입니까? 경찰은 주저앉아 있는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아버지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철커덕. 그 소리가 할아버지의 인생을 끝장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품속에 숨겼던 찌그러진 단팥빵 2개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서로 가서 조사받으시죠. 할아버지는 경찰의 손에 이끌려 빵집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반짝이는 거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사이로 낡은 패딩을 입은 노인이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경찰차 뒷좌석에 갇힌 할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가는 건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간에도 차가운 방에서 할아버지가 빵을 사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어린 소영이와 민호 생각에 가슴이 미어질 뿐이었습니다. 아가들아, 미안하다. 이 못난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경찰차는 매정한 도시의 불빛을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빵 조각처럼 할아버지의 마지막 희망도 그렇게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철컥 마이너스. 유치장의 육중한 철창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세상과의 단절을 알리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경찰서 유치장 안은 난방이 잘 되어 훈훈했지만 만석 할아버지의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보다 더 추웠습니다. 낯선 취객들의 고성방가, 코를 찌르는 알코올 냄새, 그리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 평생 경찰서 근처에도 가보지 않았던 할아버지에게 이곳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경찰 양반, 제발 부탁입니다. 전화 한 통만 쓰게 해주이소. 할아버지는 철창에 매달려 당직 경찰관에게 애원했습니다. 아까 하셨잖아요. 보호자 없으시다면서요. 경찰관은 모니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집에 애들이 있어요. 7살, 5살짜리 핏덩이들이 밥도 못 먹고 기다리는데 할애비가 안 가면 그놈들 얼어 죽어요. 할아버지, 사정은 알겠는데요. 절도 현행범이라서 조사가 끝나야 나갈 수 있어요. 정 걱정되시면
아동보호소에 연락해 드릴까요? 그러면 애들 시설로 보내집니다. 시설이라는 말에 할아버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벽에 걸린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금쯤 소영이가 깼을 텐데, 민호가 배고파서 울고 있을 텐데,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뜯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훔친 빵 2개는 경찰에게 압수당해 증거물 봉투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 빵이 뭐라고? 고작 3,000원어치 밀가루 덩어리 때문에 내 인생이, 아니 내 손주들의 인생이 이렇게 박살이 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무릎 사이에 고개를 파묻고 밤새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할아버지는 즉결 심판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호송버스에 오르는 할아버지의 손목에는 여전히 은색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뼈마디를 파고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과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할아버지는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세상 끝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법원 복도는 길고 차가웠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구두 굽소리가 또각 울려 퍼질 때마다 할아버지의 심장은 쪼그라들었습니다. 난생 처음 와보는 법원. 높은 천장과 엄숙한 분위기는 가난하고 힘없는 노인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은 변호사다 가족이다 하며 웅성거리는데 만석 할아버지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죄책감과 두려움만이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김만석, 들어오세요. 법정 경위의 딱딱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다리를 겨우 움직여 법정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청석에는 재판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 순서를 기다리는 다른 피고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할아버지를 향했습니다. 저 할아버지는 무슨 죄를 지었대? 딱 봐도 도둑질이네. 쯧쯧.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피고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에 묻은 때가 오늘따라 더 선명해 보였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모두 기립. 장례 정리 안내방송과 함께 법정 문이 열리고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법복을 입은 판사의 표정은 서리빨처럼 차가워 보였습니다. 그는 높은 법대 위에 앉아 서류를 넘기며 무심한 표정으로 피고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판사의 눈에 빵 쪼가리나 훔친 늙은 도둑의 사정 따위가 보일 리 만무했습니다. 사건 번호 2024-고담-1225 피고인 김만석. 판사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예, 판사님. 할아버지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책상을 짚지 않으면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피고인은 12월 24일 오후 5시경 서초구 소재 제과점에서 단팥빵 2개와 우유 1개를 절취한 사실이 있습니까? 판사의 질문은 건조하고 명확했습니다. 왜 훔쳤냐, 얼마나 배가 고팠냐는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훔쳤느냐,
안 훔쳤느냐는 팩트만을 요구할 뿐이었습니다. 법은 가난한 자의 눈물에는 관심이 없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입안이 바싹 타들어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훔쳤습니다. 할아버지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방청석에서는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판사는 안경 너머로 할아버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날카로워 할아버지는 그만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감옥에 가서 굶어 죽는 게 낫겠다는 자포자기의 심정이 들 때쯤 판사의 입이 다시 열렸습니다. 피고인,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훔친 사실을 인정합니까? 판사의 서리빨 같은 질문에 만석 할아버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제가 훔쳤습니다. 법정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기는 타자 치는 소리를 멈췄고 방청석의 사람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보통의 절도범이라면 억울하다, 술김에 그랬다, 변명을 늘어놓기 바쁜데 이 초라한 노인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순순히 죄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안경을 치켜 올리며 서류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경찰 조서에는 피해 물품 단팥빵 2개, 우유 1개, 합계 금액 5,500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판사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 기록을 보니 정가도 없고 평생 법 없이도 살았던 분 같은데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돈 5,000원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할아버지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삼키는 듯 했습니다. 판사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 목구멍에 거미줄 치는 건 참을 수 있었는데 집에 있는 새끼들이 눈에 밟혀서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들놈 내외가 3년 전에 먼저 가고 핏덩이 같은 손주놈 둘을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못나서, 제가 병신 같아서 그 어린 것들을 사흘이나 굶겼습니다. 사흘이요? 판사의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예. 7살, 5살 먹은 것들이 배가 고파서 잠도 못 자고 끙끙 앓는데 할애비가 돼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돗물로 배 채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남들은 파티한다 뭐한다 하는데 우리 애들은 밥 한 톨 못 먹고 누워 있는 게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할아버지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님요, 저는 감옥 가도 좋습니다. 아니, 저 같은 놈은 감옥 가서 콩밥이라도 먹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은 어쩝니까? 할애비 감옥 가면 그 어린 것들은 당장 굶어 죽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손주들 밥 한 끼만 먹이고 잡아가 주이소. 그 뒤에는 죽으라 하면 죽겠습니다. 할아버지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법정의 높은 천장을 때리고 메아리 쳤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도둑놈 봐라 하며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숙이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던 젊은 청년도 졸고 있던 경위도 모두 숙연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범죄자의 변명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가장의 피 끓는 절규였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법대 위에 놓인 물컵을 들어 목을 축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피고인 가족관계란에 머물렀습니다. 손녀 김소영 7세, 손자 김민호 5세. 서류에 적힌 건 차가운 활자였지만 판사의 눈에는 굶주림에 지쳐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의 모습이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피고인 일어나세요. 판사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풀려 휘청거리는 것을 법정 경위가 부축해 주었습니다. 판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법과 양심 그리고 인간에 대한 예의 사이에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이윽고 판사가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까와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날카롭던 눈매 대신 깊은 슬픔과 어떤 결단이 서려 있었습니다. 판사는 법봉을 손에 쥐었습니다. 땅, 땅, 땅. 3번의 맑은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판사의 입에 집중되었습니다. 과연 이 딱한 노인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요? 징역형일까요? 아니면 벌금형일까요? 어느 쪽이든 돈 없는 할아버지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판사의 입에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피고인 김만석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에 앞서 저는 오늘 이 법정에 있는 우리 모두를 기소하고 싶습니다. 판사의 뜬금없는 발언에 장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판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를 기소한다니?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따뜻하고 가장 위대한 판결의 서막이었습니다. 이 법정에 있는 우리 모두를 기소한다는 판사의 말에 법정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판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석에 초라하게 서 있는 만석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024년 저 화려한 마천루 뒤편 어두운 방에서 어린 생명들이 굶주림에 떨고 있을 때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피고인 김만석 씨는 배고픈 손주들을 위해 빵을 훔쳤습니다. 절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법은 냉정해야 하기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사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체념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안타까운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판사가 지갑을 꺼내더니 10,000원짜리 지폐 10장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이 빵을 훔칠 수밖에 없도록 방치한 죄, 이웃의 고통에 눈 감은 무관심의 죄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벌금은 제가 가장 먼저 내겠습니다. 판사는 10만 원을 법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법정 경위를 불렀습니다. 경위, 지금부터 모자를 돌리세요. 오늘 이 재판을 지켜본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검사님과 변호사님, 저를 포함한 법원 직원들 모두에게 이 비정한 사회를 살아가는 무관심의 죄에 대한 벌금으로 각자 소지하고 있는 현금을 낼 것을 명령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정 경위가 모자를 들고 방청석으로 다가가자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지갑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할아버지를 도둑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중년 여성은 눈물을 훔치며 5만 원짜리 지폐를 넣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던 청년도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가지고 있던 현금을 모두 털어 넣었습니다. 심지어 재판을 지켜보러 왔던 빵집 점장마저 얼굴이 붉어진 채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너무 매정했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사과하며 돈을 보탰습니다. 모자는 순식간에 지폐로 가득 찼습니다. 차갑고 냉정했던 법정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따뜻한 곳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위가 묵직해진 모자를 판사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판사는 그 돈을 봉투에 담아 떨고 있는 만석 할아버지 앞으로 직접 걸어 내려왔습니다. 판사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 돈은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드리는 사죄의 마음입니다. 부디 이걸로 아이들 맛있는 것 많이 사 먹이시고 다시는 이런 곳에 오지 마십시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판사가 건넨 두툼한 봉투를 받아들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판사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내 이 은혜를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소영이, 민호, 이제 안 굶겨도 됩니다. 흑흑. 할아버지의 울음소리에 법정 안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판사도 검사도 방청객들도 모두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법은 차가웠지만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가슴에는 아직 따뜻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하며 달려나오는 손주들을 끌어안고 할아버지는 하염없이 울고 또 웃었습니다. 그날 만석 할아버지는 양손 가득 빵과 고기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비록 삶은 여전히 고단할지라도 세상이 아직은 살만하다는 것을, 얼어붙은 겨울 끝에는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던 옛 성현의 말씀이 유난히 가슴에 사무치는 오늘입니다.